그거 하나만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29년 동안 투자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후 2시에 사고 판다. 값이 얼마죠? 얼마든. 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아마도 2020년에는 진짜 조금이라도 빨리 주식 투자 시작할 걸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고,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왜 내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시작됐나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투자의 선배로서 좀 조언을 들어보고자 3프로TV 김동환 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은 그냥 네. 뭐랄까 그냥 우리 사촌 형이나 사촌 동생 집에 오는 우리 워낙 또 박 부장님께서 저희를 또 잘 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채널을 네. 그때 김동환 소장님 나오셔갖고 예. 곧바로 막 그냥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주고 그래서 이 소장님 덕을 톡톡히 보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진짜라면 감사하고요.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네. 주식시장에 참여한 주린이 분들의 걱정도 좀 커졌을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책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 네. 이 어떻게 보면 기본기를 다지는 책인 것 같은데요. 글쎄 뭐 공전데 여기도 나오셨죠? 네. 김한진 박사님, 윤지호 센터님 다 나오셨죠? 네, 두 분 다 나오셨죠. 저하고 이제 같이 책을 썼는데 저자 3명의 합산 나이를 하면 170세입니다. 340페이지짜리라 네, 1년에 2페이지 씁니다. 하도 안 나가서 이렇게 새드 마케팅을. 네. 진짜 확 와닿습니다. 저자 나이 합치니까 근데 170세. 농담이고요. 네. 사실은 워낙에 이제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나 윤지호 선생님 워낙 인사이트풀 하시고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에 모여서 뭔가 좀 하자. 근데 이제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거는 방송이나 리포트로 항상 하니까 이 동학개미 운동 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업계 제 고참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세를 좀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하필 조정 국면에 나와가지고 어쩌면 그래서 더 자세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투자의 자세가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만은 기억해두라. 이 투자의 자세 이걸 좀 듣고 싶은데 이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투자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세상의 변화와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갖는 일이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철학적인 느낌이. 아니요, 근데 이게 뭐 말이 멋있을 뿐인데 26살에 사회에 나와서 증권회사에 입사해서 투자를 거의 한 29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그냥 일로만 증권을 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만약에 한 건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어떤 생각과 어떤 포지셔닝을 하면서 세상을 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92년도 7월 달에 처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는 훨씬 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문도 열심히 보고 방송도 열심히 하고 또 책도 열심히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도 기울였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시작하면 괴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항상 돈도 돈이지만 세상의 변화에 훨씬 민감한 그리고 행동하는 어떤 지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2월 초에 적용할 수 있는 세상의 변화의 이 어떤 긴장 관계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월 초에 1월 달에 굉장히 화려한 스타트를 했잖아요. 네. 근데 또 1월 말은 이건 뭐야 엄청난 큰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게임스탑이라는 종목 때문에 거기서 촉발된 이 공매도에 대한 이슈 그리고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가 혹은 헤지펀드와의 어떤 갈등 구조에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그런 상황을 누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년 전으로 돌아가 봤고요.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바이러스가 조금 돌아다니더라. 그래서 몇 명 죽었고 뭐 이런 뉴스들이 아마 정확히 1년 전 이쯤에 우리 외신을 타고 들어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누구도 그게 1년 동안 전 세계를 이렇게 재앙으로 몰아가고 주식시장을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가겠다 할끔 하는 그런 전염병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냐고 말이죠. 그렇죠. 정말 불가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구나. 그런데 제 주변의 주식 투자나 이 투자에 성공한 자산을 모으신 분들은 그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과연 왜 저런 게임스탑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후단의 일이나 또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보고 많은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맞든 틀리던
본인의 전략적인 판단과 실행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에도 그 한 꼭지를 썼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자산을 모으는데 그닥 성공적이지 못한 분들은 논쟁 그 자체를 즐깁니다. 네. 야, 누가 오르니 누가 그러니 게임스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니? 그런데 자산을 모은 분들은 그 논쟁을 이렇게 관조하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본질을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오,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너무 거기에 소모적인 논쟁거리에만 천착하다 보면 사실 본인의 부의 문제는 놓쳐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저렇게까지 어떤 헤지펀드의 어떤 그 공매도에 대해서 적의를 나타내고 단체 행동을 하게 될까요? 2009년도 이후에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 때문이죠. 네. 왜? 유동성의 힘으로 자산 가격이 그만큼 올랐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기관에 월스트리트에 있던 사람들은 원재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부자가 되고 보너스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이 금융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었던 과정인데 왜 하필이 지금 그렇게 돼 있냐 이거죠. 왜 지금 왜 폭발했냐? 왜일까요? 그거죠. 이 저금리가 계속 돼 있는 상황에서 부의 양극화가 벌어진 거는 사실 한 해 두 해의 문제는 아닌데 왜 지금일까? 저는 디지털 콘텐츠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급격하게 해소되는 과정을 겪은 거죠. 예전 같으면 아마 기관에서 얘기하고 증권회사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가이드에 따라서 우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혹은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지식을 굉장히 빨리 양질의 지혜를 유통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학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따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나 혼자 해도 되겠네. 꼭 증권회사에 혹은 학자에 또 저널리스트의 그 프레임에 내가 속해 있지 않아도 되겠네라는 생각들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오픈된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도했고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류의 어떤 그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생각해 보면 투자의 아이디어도 조금 생길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걸 보면서 콘텐츠 산업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플랫폼의 그 기능들이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플랫폼들끼리의 경쟁 가운데 그럼 뭘 탑재해야 될까를 고민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저도 좀 합니다만은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한번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1월 말 2월 초에 좀 해봤습니다. 이런 조바심도 있는 것 같아요. 남이 뭐 이렇게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이 내가 가져갈 몫은 좀 줄어드는 그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는 투자는 특히 주식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이런 또 중요한 조언을 하시고 최근에요. 네.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투자의 태도 중에 가장 심각해 보이는 게 주식 투자를 게임이나 경기로 생각하시는 분들, 경쟁으로요. 컴퓨터 게임처럼 생각하시는 예, 그런 거죠. 뭐 기관, 개인, 외국인, 개인 대 외국인의 처절한 뭐 이런. 네.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저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을 평생 상대하는 일들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도 상대해보고 제 스스로가 기관 투자가기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관 투자가를 할 때 개인을 의식하고 주식을 사고 팔았던 적은 없어요. 네. 기관은 기관을 의식합니다. 상대 기관을 그럼요. 의식하고. 네. 기관 투자가를 우리가 펀드 매니저라 그러잖아요. 펀드 매니저를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벤치마크 수익률을 비트했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식형 펀드 매니저면 코스피 지수를 비트했냐. 네. 1년 동안 해보니까 코스피가 10% 올랐는데 나는 15% 올랐으면 괜찮은 거죠. 두 번째는 절대 수익을 냈느냐. 네. 예를 들면 코스피는 10% 마이너스인데 저는 1% 수익이 났다. 1%가 정말 미미한 수익률이지만 지수가 마이너스 났는데 난 1% 절대 수익을 냈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예를 들면 코스피는 10% 올랐는데 나 1% 수익 났다라고 자랑할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앞에 말씀드린 벤치마크 수익률을 비트했냐 이거고. 그러니까 절대 수익이 났냐 그리고 지수를 비트했냐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면요. 피어 그룹에서 몇 등 했냐 이겁니다. 그 수익 경쟁 치열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리 때 이 펀드 매니저를 했는데 제 펀드 이름이 K펀드였거든요. 네. 옆에 펀드는 H성을 가져서 H펀드였어요. 그러니까 3시 반에 끝나면 우리 직원이 쫙 해가지고 H펀드 뭐 K펀드에서 부장님한테 결제받아 이겼네 졌네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 내 조그만 부서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기관 투자가들끼리 야 어느 회사가 1등 했더라. 며칠 전에 보니까 펀드 대상도 받고 베스트 펀드 매니저도 뽑고 했더군요. 그게 이제 피어 그룹이란 말이에요. 절대 기관 투자가는요. 개인 투자자와 내가 경쟁해서 개인 투자한테 이기겠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왜 그걸 경쟁으로 보여주냐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매매의 주체가 세 군데거든요. 개인, 기관, 외국인. 그러면 개인이 팔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사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거꾸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면 개인은 사게 될 가능성이 많죠. 매매의 주체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데 절대 기관과 외국인은 한 패를 먹어서 개인과 싸우려고 하는 그게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오히려 경쟁인데 그래서 너무 이제 이거를 게임의 이론으로 그래서 내가 손해보면 내가 팔면 저기서 살고 저 산 사람은 필이 빠져야 된다. 이 개념으로 투자하시면 큰 흐름을 놓죠. 대세 상승 국면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수익이 날 수도 있죠. 정도의 차이. 그런데 아무리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도 대세 하락 국면에는 다 손해보게 돼 있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경험한 건데 제 친구 중에 정말 주식 투자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정말 전업 투자자를 쭉 해서. 근데 하도 친한 친구들 모임이라서 그 친구가 정말 자기는 큰 부를 읽어서 자기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거 주식 산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사사로운 매매라는 게 큰 대형주예요. 근데 내 아이디어는 이런 거니까 내가 사기 전에 다 나 이런 아이디어를 쉐어한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해봤어요. 근데 서너 명의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투자 수익률은요,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 그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했는데도요, 네. 결국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은 사람은 그 친구였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오. 한 2, 3년 동안에 우리 경제가 막 업다운이 있잖아요. 네. 이 친구는 그거를 다 경험하고 해서 그걸 버텨내고 끝까지 버텼는데 그냥 아이디어를 쉐어한 사람들은요, 아유, 그 친구 말도 일리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망해. 네. 그 친구 말도 일리 있는데 이 산업은 지금 안 돼. 그래서 폭락할 때 팔았다가 다시 반등할 때 그 친구 말이 맞았네. 다시 샀다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뭘 보냐면 그 회사의 비즈니스의 본질을 본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주가 움직임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동기에서 사고 같은 인사이트를 공유한 사람들끼리도 엄청 차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야, 너만 알고 있고 야, 쟤는 모르게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특정한 수익만 우리가 향유하고 다른 사람은 손해보고 그런 구도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식 잘하는 분들은요, 다 얘기해 줘요. 네. 주식 정말 제 주변에 주식을 정말 오래 잘하는 분들은 그냥 나 이런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지. 뭐 너만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주식을 제로성 게임. 내가 이익 보면 쟤는 꼭 손해 봐야 되고 저 친구의 이익은 나의 손해라는 그 생각, 그 경쟁의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셔도 되지 않겠다. 길게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월 말에 반대 매매 공포 바로 네. 나오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여윳돈을 시작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책에 보니까 이게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규모 있고 견고한 시드머니를 만들고 시작하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렇지, 이게 시드머니 없이 또 네. 하려는 분들이 무리하게 뛰어들다 보니까 반대 매매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교훈이 더욱더 와닿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안 하면 절대 이런 좋은 찬스는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비교적 작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업계 유명한 분들 중에는 사실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목돈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일단 주식을 네. 사고 시작하라고 어쩌면 하시는 초등학교 분도 때부터 계시더라고요. 하시라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네. 저도 알고 박 부장님도 아시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친하고 그런데 네. 그분의 말씀은 그분 말씀대로 일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의 경험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지금 이번 달 월급 아끼고 지난달 월급 좀 아껴서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런 투자를 하게 되면 성공 확률도 높고 실패 확률도 높은데 그 두 쪽 다 대박이거나 폭망이에요. 네. 왠지 아시죠? 이게 돈이 작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안 해요. 네. 200만 원 하면서 10종목 나눠 사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가장 자극적이거나 자기가 필에 꽂힌 종목에 투자하게 돼 있어서 그게 용케 성공하면 포트폴리오를 안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굉장히 안 좋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성공하는 경우에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심리적으로. 야, 그때 그걸 내가 200만 한 게 나의 잘못이지. 그걸 왜 200을 했을까?
더 크게 네. 성공했으면. 네. 영끌에서 2천을 하거나 아버지를 설득해서 2억을 했더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심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죠. 2천만 원을 하고. 근데 그 2천만 원은 갑자기 어디서 생긴 게 아니라 본인의 능력 범위 외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네. 타인 자본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거는 시드머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일관되이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 의미에서 규모 있고 견고한 시드머니를 모을 때까지는 주식 투자를 늦춰도 되신다. 그거 하나만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29년 동안 투자했는데요. 야, 오늘 아니면 이 주식 절대 못 산다. 3개월, 6개월 또 1년, 2년 뒤에도 그 주식은 거기에 있고요. 세상에는 별처럼 많은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실 필요 없는데 규모 있는 시드머니가 그럼 어느 정도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항상 10년 내지 15년 주기에 10배의 자산을 불릴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년 안에 1억의 금융자산을 모으고 싶으면 최소한 1,000만 원까지는 모으시고 네. 1억 가지고 어떡하냐. 내가 10억은 모아야 되겠다. 그러면 1억까지는 시드머니를 모으시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김프로 저 양반 너무하네. 자기는 뭐 15% 이런 때 그 고금리대를 살았기 때문에 10배씩 뭐 얘기하지만 근데 그거 거꾸로거든요, 사실은. 주식 투자는 저금리에 훨씬 더 많은 찬스가 있죠. 네, 그렇죠.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요. 92년도, 93년도, 94년도에 제가 주식 투자를 처절하게 실패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준비도 안 돼 있지만 와, 성공 확률이 그만큼 엄청 낮은 때 내가 했네. 네. 그때 금리가 15%라는 거는 제가 15% 플러스 알파를 내야지 저는 좋은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네. 제 펀딩 코스트가 15%였을 테니까 제가 그냥 은행에 가서 재용저축하면 15%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1%란 말이죠. 저금리 구조에서 주식 투자의 수익률은 반대로 더 높을 수가 있는 거라서.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이 신흥국은 대체로 보면 부장님 더 잘 아시지만 10년 안쪽에 이벤트들이 한두 번씩 꼭 생기죠.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면 10배가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정말로 금융자산으로 만들고 싶은 돈 규모의 최소한 10분의 1. 그것도 뭐 20년, 30년이 아니고 한 10년 내에 만들고 싶은 돈의 10분의 1까지는 모으셔라. 그리고 그 모으는 동안에 돈만 모으시는 게 아니라 견고하다는 의미는 그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정말 체력과 근력과 지혜를 같이 공부하고 학습해서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실탄도 장전되고 또 전장에 나갈 태세도 돼 있는 건데 그냥 200만 원, 300만 원 총알 한 2발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견고하고 규모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 때까지는 투자를 조금 유보하셔도 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 책에서 강조하셨던 것 중에 투자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분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여기다가 다 올인한다든가 특히 지난 2020년 같은 경우는 모든 자산 중에서 주식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주식에 진짜 100% 다 넣을 걸 그랬다라고 지금 와서 네. 또 후회하실 경우도 있고 예. 이 배분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배분을 하면 될까요? 자산을 배분한다. 그게 이제 무위험 자산, 뭐 국채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데 어느 정도 배분하고 위험 자산인 주식에 어느 정도 배분할까? 또 부동산에 어느 정도 배분되어져 있나? 혹은 주식 쪽에서도 신흥국이나 선진국 주식에 어떻게 배분되어지나?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를 우리가 배울 때는 세 단계로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산을 배분하는 일, 그 다음에 배분된 자산을 포트폴리오 하는 일, 포트폴리오 되는 자산을 그럼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이른바 타이밍을 어떻게 셀렉션 할 거냐. 이렇게 3단계라고 하는데요. 통상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보면 가장 신경 쓰고 거기에 올인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이 3단계에 올인을 해요. 네. 야, 언제 들어갔다 언제 나오냐. 그죠? 지금 주식을 살 땐가 말 땐가 혹은 지금 팔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에 휩싸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범위를 넓혀 보시면요. 예를 들면 작년 3월 달에 폭락 장세였을 때 어떤 분들은 정말 못 참고 파셨을 거예요. 왜? 공포 때문에요. 네. 근데 그 분이 만약에 자산 배분을 했다면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4대 3대 3으로 자산을 배분했다고 치죠. 부동산에 4. 이것도 사실 굉장히 작게 배분되어 있는 거죠. 네, 대부분 우리나라의 7, 8 부동산이 배분이 4인분은 그렇게 많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드는 건데 네. 4, 그 다음에 예적금 채권의 3, 그 주식의 3 이렇게 배분되어 있다라고 쳐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 있냐면 3으로 배분되어 있는 주식이 극단적인 경우에 신용을 안 썼다면 반토막이 난단 말이죠.
그렇죠? 네. 3월 19일에 아마 반토막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의 총 자산은 어떻게 돼 있냐면 4대 3대 1.5 네. 이렇게 돼 있질 않죠. 총 자산은 줄어들었고 배분 비율은 이쪽이 높아졌겠죠. 이게 그렇죠. 줄어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의 두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 배분되어진 총 자산이 반토막이 난 게 아니거든요. 4대 3대 3으로 나눠 있는 주식이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전체는 15%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훼손은 반토막이 아니라 그저 한 10%그 정도 까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배분비를 조절해야 되겠네. 네. 차라리 예금이나 작년 3월 달에요. 우리나라 집값 절대 안 빠졌거든요. 오히려 더 올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채권도 가격이 더 올랐어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식은 폭락했고 나머지 자산 가격은 마일드하게나마 올랐단 말이죠. 네. 자연스럽게 그 배분비를 조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집을 팔 수는 없으니까 네. 예를 들면 예금이라든지 현금성 유동성 자산 이걸 좀 헐어서 주식을 더 사서 그 배분 비율을 애초에 4대 3대 3으로 맞추던가 아니면 저처럼 이거 단기간에 이쪽 자산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럼 인위적으로라도 이 비율을 조금 높여볼까? 그래서 해보니까 4대 2대 4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식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인위적으로 높였던 이 주식의 배분비가 시장이 또 배분비를 또 올려주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는 배분비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3대 2대 5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과한데? 그럼 또 좀 줄이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투자를 배우면 학교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거죠. 자산 배분이 전체 수익률에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요. 포트폴리오도 아니고 자산 배분도 아닌 언제 사고 언제 팔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야 언제 들어가야 되냐. 네. 그렇죠. 야 언제 나와야 되냐.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렇죠. 네. 그것만 우리가 많이 신경 쓰인다고. 네. 근데 사실은요. 저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것 완전 잼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맡겨요. 극단적으로요. 저는요. 주식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 그 전날 결정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워낙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대부분 이제 그런 걸 도와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만 제가 결정해야 되면 그냥 정해놓고 해요. 오후 2시에. 네. 오후 2시에. 네, 오후 2시에 사고 판다. 값이 얼마든. 얼마든. 그걸 내가 어떻게 모니터링 할 시간도 없는데 정확하게 하루에 저점에 사고 정확하게 그런 재주가 있으면 벌써 떼돈 벌었겠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어쩔 때는 오전 10시, 어쩔 때는 오후 2시. 절대 시초카나 종가 부분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너무 시초에 하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아침부터 너무 잘못했는데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또 심리적인 문제가 그리고 종가 부근에 하면 혹시라도 거래가 없는 종목을 살 때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0시에 하거나 아니면 2시에 하거나 정해놓고 하거든요. 아니면 영업점에 있는 저를 담당한 영업직원한테 당신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거에 이 순간에 포착을 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걸 하세요.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학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그걸 하시려고 하면요. 아마 대부분 실패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방송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래서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배분할 건지 그 다음은 어떤 주식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할 건지를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언제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잘 안 된다고 고민하다가 투자를 멈춰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자산 배분 전략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 때가 되는 건가요?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에 대한 전망이나 또 본인이 어떤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1월 초순 이럴 때는 조금 비중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줄이는 주식 비중. 그렇게 많이 줄인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자산 배분이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유동성과 부동산에 대한 포션은 워낙 예전부터 보수적으로 갖고 자산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저 유동성과 주식, 그러니까 현금과 주식 간의 비중 조절은 지수나 또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의 등락에 의해서 조금은 민감하게 하는 편인데 12월 말 1월 초에는 조금 줄였던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다시 조금 늘리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이 같습니다. 변동성 장세가 시작됐을 네. 때. 근데 또 제가 이 뭐 짧은 경험으로 설 연휴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연휴를 앞두고 보통 이 장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장이 막 변동성이 있을 때는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할까요? 대체로 뭐 그거에 크게 영향을 장기적으로 보면 받지는 않습니다. 네. 뭐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제 랠리를 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봤고요. 네. 예, 그런데 어쨌든 통상 설이라는 거는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라는 거는 돈의 수요가 좀 늘죠. 네. 예, 보너스도 줘야 되고 귀향비도 줘야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법인 자금 같은 것들도 유동성을 좀 확보하고 그럼 그게 계속해서 영향을 줘서 기관도 조금 팔기도 하고 또 어쨌든 해외 시장은 열려 있는데 우리 시장은 닫혀져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궁극적으로 그게 큰 1년 동안의 수익률에 그렇게 좌우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상승 국면이라면 장이 굉장히 건강한 국면이라면 오히려 제 생각엔 연휴라든지 이럴 때 주식을 갖고 넘어가는 게 좋고요. 네. 장이 굉장히 불안하거나 하락 국면인 게 명확하면 연휴 기간에 조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좋은데 지금이 어느 때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하락 국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주식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키우고 있으나 상승의 트렌드가 깨져서 추세를 바꾸고 빨리 우리가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가장 잘한 투자는 투자를 멈출 때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궁금한데요. 저는 이 책에도 제가 쓴 단락의 주제어가 투자는 평생 하는 겁니다. 네. 그래 놓고서 소 제목 중에 하나가 투자를 멈출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저희 편집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저의 경험에 의하면 주식 투자를 중단하거나 주식의 알로케이션을 현격히 줄였던 경험이 2번 있거든요. 그게 이제 97년도 IMF 직전에 주식을 다 팔고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주식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저로서는 이제 결혼도 했고 30대 초반에 늦가기 유학을 가는 건데 박 부장님이 워낙 또 실력 파시고 영어도 잘하시면 저는 직장을 한 3년 다니다 가가지고요. 이게 학위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저의 현실적인 고민이었는데 병행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있는 주식을 다 팔고 부채를 상환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놓고서 유학을 갔거든요. 그리고 IMF를 맞았어요. 네. 굉장히. 근데 제가 뭐 IMF를 예견했다거나 네. 금융위기가 와서 자산 가격이 폭락할 줄 예견했던 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처해 있는 상황과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본 거죠. 그거는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였더라고요. 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찬스를 잡았고 이 유학을 성공하면 저의 휴먼 캐피탈이 올라갈 거라는 판단 때문에 저 혼자 혈혈단신으로 가족을 놔두고 유학길에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주식 보고 이게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정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 좋은 기회를 줬어요. 왜냐하면 현금을 확보하고 갔는데 IMF가 왔고 그 확보된 현금으로 30% 이상 고금리 채권을 사고 아주 조그마지만 미분양 아파트를 하나 장만한 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제가 본격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었던 이른바 견고한 시드머니를 크게 만드는 그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은 처절한 실패의 경험도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갖고 있던 주식을 다 팔았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던 주식이 현대중공업이었어요. 2006년도에. 제가 4만 원대 사서 6만 원대 팔았는데 2007년에 제가 엄청난 호황이 아주 따뜻하게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제 사업이 있으니까 제 사업에 올인하려고 팔았는데 6만 원대 판 주식이 55만 원 가더라고요. 엄청나네요. 10배 가까이. 그러니까 1년 반 아시잖아요. 2006, 2007년도에 그 우리나라 중간재 산업이 중국의 특수 때문에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정말 이런 표현을 방송에 쓸 수는 없는데 부끄럽기도 하고요. 약간 진짜 죽을 만큼 괴로웠어요. 근데 뭐 손해 보신 것도 아니고 이익을 충분히 보고 파신 건데. 그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10%든 20%든 50%든 먹고 팔아도요. 그게 저의 경험처럼 10배가 올라가는 걸 경험하시면요. 아마 여러분 정신이 근데 그때 공교롭게 저는 미국에서 제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팔았는데 그 주식이 랠리를 하는 동안에 제 비즈니스를 계속 꼬라박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말요. 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결정도 잘한 결정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하루에요 몇 천만 원씩 평가액이 생기고 그랬을 거예요. 꽤 규모 있게 있었으니까요. 쭉 올라갔으니까. 근데 제가 한 비즈니스 리테일 비즈니스였거든요. 조그만 걸 팔아가지고 꾸준히 모아야 되는 비즈니스인데 아마 그 리테일 비즈니스 제가 기부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몇 천만 원 혹은 뭐 만약에 50만 원 이럴 때한테 몇 억씩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네. 상한가 쳐버리면 그걸 팔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냐고 그 리테일 비즈니스. 그러면 저는 비즈니스 실패했을 거예요 아마. 거의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주식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훨씬 더 제 비즈니스에 올인했고 비즈니스 성공했거든요. 근데 그 비즈니스를 2008년 6월에 다른 분에게 넘기고 그 돈을 또 안전한데 보관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오, 제가 위기 2008년 7월 말일 날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그때는 제 자산이 달러로 돼 있었을 거예요. 와. 네, 그리고 그때 달러로 1,800원 갖고, 네, 달러로 때문에 갖고 있던. 제가 미국에 갈 때는 900원에 받고 갔거든요. 네.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1,300원, 1,400원에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만큼 수익은 안 났는데 어쨌든 비즈니스를 성공해서 금융위기 시기에 또 한 번에 네.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저한테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주식 투자는 동업하는 행위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사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에 내가 돈을 태우는 행위란 말이죠. 네. 그죠? 네. 내가 만약에 테슬라 주식을 사면 일론 머스크에게 나의 돈을 투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사업을 지금 한다는 거죠. 근데 제 사업을 하는데 동업을 막 복잡하게 해놓으면 제 사업이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에 훼손을 줄 만큼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은 이 모든 것보다 주식이 더 그죠? 중요해 보이시고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학업, 직업, 사업을 훼손하는 행위, 본진을 터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하물며 이걸 다 내려놓고 학생이 학업을 내려놓고 직장인이 직업을 내려놓고 사업가가 사업을 내려놓고 전업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요즘 엄청 생기거든요. 네, 진짜 많아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정말 당부드리는데요. 박종훈의 경제 한방을 보시거나 탐프로 TV를 보시는 분들은 전업 투자를 결심하시는 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본인의 휴먼 캐피탈을 고양시키면서 건전하게 평생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셔도요. 여러분은 충분히 부자 되실 수 있거든요. 전업을 해서 단기간에 내가 엄청난 자산가가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한 분들이 제 주변에 꽤 있어요. 네. 아시잖아요. 뭐 네. 정체진 프로도 있고 다 있는데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업, 직업, 사업보다 훨씬 어려운 길이라는 제가 100%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주식은 평생 그냥 줄였다 늘렸다 하는 배분의 개념으로 하셔야지 올해 내년에 내가 승부 보고 다시는 내 주식 안 한다. 이 개념으로 하면 주식 이거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절대 주식이 호의를 안 베풉니다. 네. 주식을 그냥 옆에 두고 친하게 나의 동반자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야 그 주식이 여러분들의 호의를 베푸지 주식을 이용해서 내가 딱 해가지고 1년 만에 진짜 딱 해서 다시 내 주식 이거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와, 진짜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네. 그런 충고와 조언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전들 왜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바로 돈이 보이지만 거기에 돈을 안 넣는 이유. 그러면 너 무슨 투자를 하려고 그러냐. Round one, fight.